사회집단과 사회조직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를 같이 볼까요? 1번을 보면 사회집단의 의미에 관한 문제죠. 우리 사회집단의 의미에는 세 가지 조건이 들어 있었죠. 먼저 둘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하고, 두 번째 소속감이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면서 또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해야,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사회 집단이 된다라고 했었지.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사회 집단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문을 한번 볼까요? 축구장에 모인 관중이나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은 사회 집단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방금 본 사회 집단의 세 가지 조건을 바탕으로 관중이나 관객이 왜 사회 집단이 될 수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보기를 보면 공통적인 관심사는 사회 집단과 관련이 없죠. 그래서 기억은 아니고, 니은 구성원의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이것도 아니죠. 오히려 구성원의 숫자가 너무 많으면 사회 집단이 될 수 있는 거죠. 디귿 소속감이나 공동체 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이게 이유가 되죠. 리을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 집단의 조건 세 가지 중에서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중이나 관객은 사회 집단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작성한 수행평가지 답안을 보고 점수를 매기는 문제인데요. 문항 1번부터 볼까요? 1차 집단이 나왔네요. 이거 사회 집단의 유형에 관한 거죠. 1차 집단. 1차 집단과 2차 집단의 분류 기준 어떤 거였죠? 그렇죠. 접촉 방식이었죠. 1차 집단은 대면 접촉보다 가까운 접촉이 이루어진다면 2차 집단은 간접적인 접촉. 1차 집단은 말 그대로 구성원들끼리 친한 집단이라면 2차 집단은 구성원들의 관계가 어떻죠? 형식적이고 사무적인, 비즈니스적인 그런 성격이 나타나죠. 2차 집단, 1차 집단의 예시에는 어떤 게 있었지? 그렇죠. 가족, 또래 집단. 구성원들의 관계가 허물없고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1차 집단이죠. 2차 집단 대표적인 거 어떤 게 있었죠? 회사. 2차 집단이 나오면 무조건 회사를 떠올리시면 돼요. 회사를 떠올리면 보다 특징을 우리가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문항 1번부터 이 학생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볼까요? 1번 1차 집단은 직접적인 대면 접촉 바탕으로 하는 거 맞죠? 직접 접촉. 근데 이 학생은 X라고 답했으니까 문항 1번은 틀렸네요. 2번 문항 볼까요? 2차 집단에서는 관계지향적인 인간관계가 주로 나타난다. 관계지향적. 이 사람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성격이 2차 집단에서 나타나나요? 아니죠. 관계지향적인 인간관계는 주로 1차 집단에서 나타나고, 그렇다면 2차 집단에서는 어떤 것을 지향할까요? 2차 집단은 과업지향적인 인간관계가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업지향적,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과제들, 과업들, 회사로 따지면 업무가 되겠죠? 이런 업무를 지향하는 인간관계의 성격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계지향적인 인간관계는 1차 집단에서 나타난 것이니까 근데 이 학생은 O라고 답했으니까 얘도 틀렸네요.
3번 문항으로 넘어갈게요. 1차 집단은 2차 집단에 비해 대체로 규모가 크다? 아니죠. 1차 집단은 가족, 2차 집단은 회사가 있죠. 회사랑 가족 규모 비교했을 때 당연히 회사가 훨씬 더 크죠. 그래서 2차 집단은 일반적으로 1차 집단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3번 문항은 틀렸는데 이 학생은 X라고 잘 대답했으니까 네. 여기서 3번 문항은 맞았네요. 4번 문항. 1차 집단에서는 공식적 통제, 2차 집단에서는 비공식적 통제가 이루어진다. 딱 봐도 2차 집단에서 공식적 통제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나요? 공식적 통제라는 것은 사람들을 통제할 때 적용되는 규칙이 명확하게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2차 집단, 회사 같은 경우 공식적인 절차와 규칙이 명확하게 존재하니까 공식적 통제 또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겠죠. 따라서 공식적 통제는 2차 집단의 특성입니다. 1차 집단은 통제하는 방식이 공식적이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통제하는 방식을 규정하는 규칙이 존재하는 것이 공식적 통제고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비공식적 통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 문항 틀렸는데 이 학생은 O라고 답했으니까 얘도 틀렸네요. 그래서 각 문항당 1점씩 가져가는 거니까 이 학생이 받을 점수는 1점이네요. 5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A, B에 해당하는 사회 집단에 대한 옳은 설명. 이것도 A랑 B가 각각 어떤 사회 집단의 유형인지 맞추는 문제죠. A는 결합 자체가 목적이고 B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형성된 집단이다. 결합 자체가 목적인 집단을 우리는 뭐라고 했었죠? 공동사회라고 했었죠. 공동사회.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형성된 집단은 우리 이익사회라고 했었죠. A 예로는 가족, 친족, 전통적 촌락 공동체가 있고 B 예로는 회사, 정당, 국가가 있습니다. 전통적 촌락 공동체가 나오면 공동사회라고 바로 떠올리면 되죠. A는 공동사회고 B는 이익사회다. 맞네요. 니은. A와 B는 모두 구성원 간의 관계가 친밀하고 정서적인 집단은 이익사회가 아니라 공동사회만이 가지는 특성이죠. 이익사회도 마찬가지, 아까 2차 집단과 마찬가지로 이익사회의 대표적인 것은 회사이기 때문에 이익사회가 나오면 1차 집단과 마찬가지로 회사를 바로 떠올리시면 돼요. A보다 B에서 구성원 간의 상호 신뢰와 협동심. 이것도 뭔가 정서적인 측면이 주를 이루는 그런 느낌이죠. 상호 신뢰와 협동심. 이것 또한 공동사회에서 나타나는 특성이죠. 상호 신뢰와 협동심. 서로를 믿고 의지한다라는 것이죠. 보다 더 친밀한 관계인 공동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이겠죠. 근데 여기선 A보다 B, 이익사회에서 이것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했으니까 얘도 틀렸네요. 리을. 오늘날 산업화와 도시화로 A보다 B의 비중이, 이익사회의 비중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이익사회, 회사의 비중이 더 많아졌죠.
그래서 기억, 리을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번으로 넘어갈게요. 군대는 전형적인 2차 집단의 사례에 해당한다. 2차 집단. 군대가 왜 2차 집단으로 분류되는지 그 근거가 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즉 2차 집단의 특성이 아닌 거를 고르면 되겠죠. 1번 구성원 간의 수단적 만남. 군대나 회사 같은 경우에 구성원 간의 관계가 어때요? 수단적이고 형식적이죠. 그래서 1번 맞고, 구성원 간의 전인격적인 관계, 서로 인격을 중요시하는 관계, 이거 2차 집단이 아니라 1차 집단에서 나타나는 인간관계죠.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3번 공식적인 절차와 규정. 아까 공식적인 통제, 여기서도 설명했듯이 2차 집단의 경우 공식적인 절차와 규정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이것에 따라 집단이 운영되는 특성을 가지죠. 하지만 1차 집단은 비공식적이다. 4번 일반적으로 규칙에 따른 공식적 통제. 이것도 같은 의미죠. 5번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다. 이것도 맞죠. 1차 집단이 아니라 2차 집단과 이익사회는 그 분류 기준만 다를 뿐이지 집단의 특성은 굉장히 유사하죠. 2차 집단과 이익사회는 둘 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형성되었다는 특성을 가집니다.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특성 또한 비슷하죠. 둘 다 수단적이고 형식적인 그러한 인간관계가 주를 이루죠.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글에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거. 소속 집단, 준거 집단이 나왔네요. 준거 집단. 판단 기준이 되는 집단. 어떤 개인의 판단 기준이 되는 집단을 준거 집단이라고 했었죠. 그 개인이 실제로 소속된 소속 집단과 준거 집단이 일치할 경우 그 사람은 소속 집단에 만족하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하지만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거네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그렇죠. 2번 소속 집단에 불만을 가질 수 있겠죠. 내가 들어가고 싶은 집단은 외부에 있는데 그 외부 내가 선망하는 집단과 내가 실제 소속된 집단을 계속 비교하면서 실제 소속된 집단에 불만을 느낄 수 있겠죠. 3번 소속 집단의 구성원과 갈등을 겪을 수 있겠죠. 소속 집단에 적응하지 못하니까 또 구성원들과도 쉽게 친해질 수 없겠죠. 이로 인해서 갈등이 생겨날 수 있겠죠. 4번 준거 집단의 일원이 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그렇죠. 내가 원하는 준거 집단에 소속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겠지. 5번 소속 집단에 대해 적극적인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없죠. 이것은 소속 집단과 준거 집단이 일치하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결과죠. 그래서 5번이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소속 집단과 준거 집단이 일치할 때 개인에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 또 소속 집단과 준거 집단이 일치하지 않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구분해서 꼭 알아두세요. 11번 가나 사회 조직에 대한 설명. 사회 조직으로 넘어갔네요. 사회 조직. 학교, 회사, 동문회, 향후회, 동호회. 이 문제를 풀 때 유의해야 할 것이
앞에 사내가 생략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 회사, 또 동문회, 향후회, 동호회가 각각 어떤 사회조직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생각하는 문제네요. 보기를 먼저 볼게요. 가는 공식 조직이고 나는 비공식 조직 맞나요? 그렇죠. 공식 조직이라는 것은 공식적인 규칙과 절차가 명확하게 존재하고 있고 또 구성원의 지위와 역할이 또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또 어떤 특성을 가지나요? 공식 조직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그 조직의 목표가 뚜렷하게 존재하고 또 구성원의 지위와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공식적 규범과 절차가 존재하는 조직을 우리 공식 조직이라고 했었지. 그리고 공식 조직 대표적인 예시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했었죠. 학교, 회사, 군대, 국가기관. 비공식 조직은 어떤 거였나요? 공식 조직 안에서 일부 구성원들끼리 공식 조직의 일부 구성원들끼리 형성한 집단을 비공식 조직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비공식 조직이 되려면 사내, 동문회, 교내, 동아리 이런 식으로 앞에 사내, 공식 조직 안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사내, 교내 이런 것들이 앞에 붙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기억은 맞는 것이고 니은, 가와 나는 상호 대립적 관계에 있다. 아니죠. 상호 대립적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죠.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죠. 왜 그럴까요? 상호 보완이라는 것은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성격을 가진다라는 뜻이죠. 우리는 비공식 조직 활동을 통해서 공식 조직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심리적인 그런 압박감,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죠. 이러한 점에서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은 서로를 보완하는 그런 특성을 가진다라고 해요. 비공식 조직을 통해 공식 조직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스트레스 이런 점에서 서로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회사 생활을 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회사 내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서로 보완적 관계에 있다라는 점 알아두세요. 니은은 틀리고 디귿, 가는 나 내에서 공동의 관심이나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만든 조직이다. 나는 가 내에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어요. 리을, 나는 가에서 느낄 수 있는 긴장감을 해소하고 사기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이거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상호 보완적 관계 그거랑 비슷한 맥락이죠. 빈공식 조직은 공식 조직에서 느낄 수 있는 긴장감, 스트레스 그런 것들을 해소해주고 또 사기, 의욕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그런 장점을 가지죠. 그래서 기억도 맞는 선지가 돼서 답은 2번입니다. 13번으로 넘어갈게요. 13번. 자발적 결사체에 대한 문제네요. 자발적 결사체에서는 중요한 거, 자발적 결사체의 3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했죠. 여기서도 가나 다 이렇게 3가지 사례가 나타나 있으니까 각각 유형 하나씩 대응하겠죠.
전 지구적 환경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낸다. 환경, 공익에 관련된 거. 이거 뭐였죠? 시민단체. 근무 여건 개선과 정당한 임금 인상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 보장하는 거. 이거 노동조합이죠. 노동조합은 어떤 유형이죠? 이익 집단. 다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 취미를 목적으로 모인 그런 집단. 뭐라고 했죠? 친목 집단. 저 옳게 연결한 거 몇 번인가요? 1번입니다. 14번. 가다에 해당하는 자발적 결사체 공통적인 특징. 자발적 결사체의 일반적인 특징이 아닌 거를 고르면 되겠죠.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이거 맞죠?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애초에 자발적으로 형성한 집단이니까 가입과 탈퇴도 구성원들의 그러한 자율에 맡기겠죠.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 이것도 맞죠. 3번. 2차 집단보다 1차 집단의 성격이 강하다. 자발적 결사체는 일반적으로 2차 집단과 1차 집단과 2차 집단의 성격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자발적 결사체의 경우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만들고 싶어서 만든 집단이다 보니까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수평적이에요. 따라서 구성원들의 관계가 수평적이고 지위가 평등하기 때문에 관계가 보다 더 친밀한 특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1차 집단의 성격을 가지지만 하지만 목표가 비교적 뚜렷하기 때문에 목표 달성을 위한 규칙이 존재하고 또 목표 달성을 위해 서로 수단적으로 형식적으로 대하기도 하는 그런 2차 집단의 성격도 나타나기 때문에 자발적 결사체의 경우 1차 집단과 2차 집단 성격이 동시에 나타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3번은 틀린 선지예요. 4번. 조직 내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진다. 선생님이 방금 자발적 결사체의 구성원들은 비교적 평등한 관계를 가진다라고 했었죠. 따라서 모두가 평등하기 때문에 의사결정 또한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조직의 목표에 대해 뚜렷한 신념을 가진다. 그렇죠. 자발적 결사체의 경우 어떠한 공통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것이기 때문에 목표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강하죠. 15번. 시민단체의 회칙 중 일부이다. 이 단체가 해당하는 사회 집단의 유형. 시민단체는 어떤 유형에 해당하느냐를 묻는 문제죠. 일단은 자발적 결사체의 대표적 유형 중에 하나니까 자발적 결사체 하나 고르고 또 1조, 3조, 6조 이러한 회칙, 규칙이 명확하게 존재하죠. 그리고 목적으로 한다. 평화적 시민운동을 전개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표가 뚜렷해요. 그리고 본 단체는 총회, 중앙위원회, 상임집행위원회, 구성원들의 역할이 명확하게 역할이나 지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죠. 이 세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조직 어떤 거였죠? 공식 조직이죠. 공식 조직. 그래서 공식 조직에도 해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선생님이 그때 사회 집단 벤 다이어그램 보여주면서 설명했는데 사회 조직은 모두 이익사회에 포함되는 개념이죠. 왜냐하면 이익사회는 일단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형성된 집단이죠. 시민단체의 경우에도 특정한 목적, 뚜렷한 목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익사회에 해당합니다. 공동사회에는 가족, 친족, 전통적 촌락공동체 이런 애들만이 공동사회였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회 조직은 모두 이익사회에 분류가 됩니다. 가족, 친족, 전통적 촌락공동체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사회 조직들은 일반적으로 다 이익사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니은, 디귿, 미음 5번이 답입니다. 16번 다음과 같은 형태의 사회 조직 피라미드. 선생님이 피라미드 하면 어떤 거 떠올리라 그랬죠? 수직적인 지위 체계를 가진 관료제죠. 이것은 관료제의 조직도이죠. 관료제의 특징으로 옳은 거 고르는 거네요. 효율적으로. 관료제의 핵심은 바로 효율성에 있다라고 했죠. 1번이 바로 답이네요. 업무를 수행할 때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다. 책임 소재가 관료제는 분명하죠. 서로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 역할에 대한 책임 또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겠죠. 그래서 책임 소재가 분명한 것이고 관료제는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것은 탈관료제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탈관료제 같은 경우 관료제처럼 조직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구성의 지위와 역할이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라는 특징을 가져요. 3번 승진과 보상에 있어 연공서열보다 능력이 중시되는 거 이것도 탈관료제의 특성이죠. 탈관료제 구성원이 교체되면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 어려워진다. 관료제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었죠. 5번 업무를 처리할 때 개인적 감정이 개입될 가능성. 이것 또한 관료제의 장점으로 연결지을 수 있는데 관료제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이 규칙과 절차에 따라 처리되기 때문에 공식적인 규칙과 절차에 따라 처리되기 때문에 그 업무에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될 여지가 없죠. 따라서 보다 더 공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집니다. 그래서 답은 1번. 18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은 A기업에 구성된 세모 조직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이 조직의 구성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와 거리가 먼 거, 틀린 거 고르는 거네요. A기업 안에 세모 조직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세모 조직이 어떠한 성격을 갖는 조직인지 한번 볼까요? 일단 목적을 봤을 때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목적, 보다 혁신적인 성격을 띠는 조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조직 구성 어떤가요? 팀별로 나누어져 있죠. 아까 관료제 같은 경우에는 조직 구성이 어땠어요? 수직적인 피라미드 구조였다면 여기서는 팀별로 나누어져 있고 수직적인 체계는 나타나 있지 않죠. 따라서 이것을 팀제도로 운영된다라고 해서 팀제라고 표현을 하는데 팀제로 운영되는 조직 운영 형태 뭐였죠? 그렇죠. 탈관료제였죠. 탈관료제. 활동 기간을 한번 볼까요? 활동 기간이 정해져 있죠. 여기서 또한 탈관료제의 성격인 유연성, 조직이 자유롭게 구성되고 또 목적을 달성하면 또 빠르게 해체되는 그러한 유연성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운영 방법에서 측면에서도 원래의 부서에서 오전 근무하고 오후에는 이 조직으로 옮겨가서 근무하는 유연성을 가지죠. 이거 모두 탈관료제의 특성이죠. 탈관료제의 특성으로 거리가 먼 것을 찾으면 되겠네요. 유연성이 향상된다. 이거 맞죠? 구성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 이거 아니죠. 오히려 탈관료제에서는 조직이 쉽게 해체되기 때문에 구성원의 신분이 보장되지 않아서
구성원이 불안감을 느낄 수 있죠. 심리적 안정감, 안정적인 조직 운영은 관료제가 가지는 강점이죠. 3번, 성취 동기와 사기가 높아진다. 개인을 평가할 때 능력이나 성과 위주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만큼 성취 동기와 사기가 높아진다라는 장점을 가지죠. 그리고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되죠. 수평적인 인간관계를 띠기 때문에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된다. 구성원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존중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2번,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입니다. 문제풀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말고사 공부 열심히 하세요.